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44년에 태어난 독일 작가 베르하르트 슬링크의 단편소설 마지막 여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철학교수와 그의 아내가 마지막 여름을 보내며 겪는 갈등과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사내는 평생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고통 속에서 자살을 계획하게 된 그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불러 함께 몇 주 동안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된 행동을 감지하지만 그 변화가 단지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것임을 느낍니다. 함께할 여름은 그의 마지막 여름이자 함께할 마지막 행복이었다. 어떻게 떠날 것인지도 그는 생각해 보았다.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의사가 안락사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주는 칵테일을 구해 그에게 주었다. 칵테일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잠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에겐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겐 고통 없는 평화로운 이별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이 여름의 행복이 불행을 안에 숨기고 있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다시는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할 텐데. 본디 혼자서는 식사를 차려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철학자로서 분석 철학의 전문가인 그이지만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 정도는 마땅히 구울 줄 알아야 했다. 아무리 그이지만, 아니 바로 그이기 때문에. 부엌에서 뭐해요? 저걸 당신이 다 한 거예요? 첫 작품 맛 좀 보겠소. 그녀는 먹어보았다. 정말 제대로 된 팬케이크 맛이 나네요. 제대로 된 팬케이크야. 키스 한번 해줄 테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얼마만인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우리가 키스를 해본 것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와 접시를 내려놓고서 그가 있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와 그의 뺨에 키스를 하고서 마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일주일 뒤 그의 아내가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여름이 진짜라면 전에 보낸 모든 여름은 가짜예요. 기회가 날 때마다 내 몸을 건드리고요. 아무튼 모든 게 변했어요. 왜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는 촛불을 켜고 포도주 병을 따서 아내 잔과 자기 잔에 술을 따라 놓았다. 촛불을 켜놓고 포도주를 마시다니 이런 것도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요. 손자들과도 그렇고 자식들과도 그렇고 산울타리 손보는 일도 그렇고 당신을 만지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새로 시작하는 거요. 그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 팔을 떼어놓았다. 이러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나는 당신 마음대로 끄고 켜는 기계가 아니에요. 애당초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르게 상상했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적응하며 살아왔어요. 당신 기분에 맞추고 싶지 않아요. 몇 주면 끝날 이 여름의 기분에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애를 썼다. 아침마다 차를 끓여서 그녀의 침대맡에 대령했고 그녀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레몬 주스를 대령했다. 날마다 아내와 산책을 나갔다. 그와 그녀 단둘이서. 처음엔 그녀는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일을 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산책길에 길을 늘려도 그냥 두었고 가끔은 그에게 손도 맡겼다.
노 부부는 옛날을 회상합니다. 두 사람은 아내가 유방절제 수술을 한 뒤부터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내는 오랫동안 아내를 사내 마음대로 끄고 켜는 기계처럼 취급해 왔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내에게 아내는 되는 대로 적응하며 살아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갑자기 사내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유방절제 수술을 한 뒤부터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회상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혹시 생각이 있으면 신호를 달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자 당신은 그냥 그걸로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수술 전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부터 이미 내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신호를 하기 싫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우리가 아직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처음만큼이나 두렵소. 아니, 그때보다 더 두려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 포옹을 하는 중간에 통증이 불거졌다. 이 소설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두 사람은 섹스를 포함해 그들의 관계와 삶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고 사내의 독단적인 태도와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사내는 몰래 죽음을 계획한 후 생활 방식의 일부를 바꾸지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내를 크게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다음날 새벽 먼저 잠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아내를 안고 통증이 몰려오기 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사내가 숨겨놓은 칵테일을 아내가 발견하곤 화를 냅니다. 나한테는 말도 안하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와는 상의도 안하고서 바로 그렇게 하려 한 거예요. 안 그래요? 들통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멋진 작별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멋진 작별이라고요? 당신은 떠나고 나는 당신이 떠나는 걸 모르는데요? 그게 멋진 작별이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떠나겠어요. 당신은 여기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단역 배우로 이곳에 남아있기는 싫어요. 평생 그녀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본 적이 없었다. 사내는 아내와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여름에 홀로 자살하는 것이 마지막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독단적인 그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것이었고 끝내 자신은 주연이고 아내를 조연으로 치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분노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내가 자식들에게 사내의 계획을 알리자 모두들 놀라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당신은 떠나면 안 돼. 아니요, 가야 해요. 홀로 남은 집에서 사내는 그제야 평생 동안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토록 세심하게 계획을 했건만 지나간 여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이번에도 모든 양념들을 다 끌어모았지만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달랐다. 잠시 동안은 정말로 행복했다. 그러나 행복은 머물러 있지 않으려 했다.
바로 그날부터 그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정원이나 호숫가에 나가 있을 때면 방금 난 소리가 혹시 아내의 자동차 소리가 아닌지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가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였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 없이 살 수가 없는 까닭은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요. 내가 인생에서 이룬 것들은 모두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소. 내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다 털어놓지 않아서 미안했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땐 우리 함께 결정을 합시다. 당신을 사랑해요. 늙은 사내의 때늦은 후회와 고독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아내에게 단순한 자기중심적 후회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진정성 있는 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부부는 너무 오랫동안 진솔한 소통이 부족했고 극단적 선택을 아내 몰래 계획했었기 때문에 편지 한 장으로 용서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은 솔직한 대화와 소통, 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은 흔하면서도 인간관계, 특히 부부 사이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움 내 맘에 밀리네. 잊지 못할 지나 말 것을 떠나간 뒤에 생각